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뭐냐면요.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라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있죠. 단숨에 부자가 된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제가 이제 부자 마인드 책을 쓰고 경매를 배우러 왔습니다. 똑똑똑똑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쓴 책입니다.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는 사실은 이제 이 책에는 노출이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돈 단위별로 또는 어떤 이슈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공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할 첫 방송은요, 성공을 꿈꾸는 경매 투자자들에게 드리는 4가지의 핵심적인 충고라는 어떤 이 파트를 제가 적었어요. 이 파트 중에 하나인 핵심 충고 하나, 즉,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올리려면 무엇보다도 자본 운용법을 개발해라. 이 내용으로 이제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을 가름할까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해진 돈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소 투자에 최대 이익을 낸다. 이런 어떤 경제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 듣기도 쉽고 말하기도 굉장히 쉽죠.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직접 실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 원의 행복이라는 거 아시죠? 만 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날 때 그 만 원을 어떻게 쓰면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배의 허기짐을 면하면서 최대한 행복하게 그 행복 지수를 높인 상태에서 살 수 있을지 이런 게 만 원의 행복의 어떤 핵심 키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비스켓을 하나 가지고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거하고 같은 거가 아닌가 싶어요.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낸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다. 이런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낙찰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 있죠. 탐욕스럽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요. 왜 탐욕스럽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현 시세를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가격에서 조금만 써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자체가 욕심도 많지만 무식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경매라는 것은 경쟁 입찰이죠. 예,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누구라도 경매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접합니다. 시장 조사를 할 때 20명 정도 입찰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명인 경우도 빈번하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앞에 부동산에서 그 물건지에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에서 경매가 나온지를 모르는 물건도 있었어요. 경매를 거의 한 7, 8년 한 친구인데 그 사실에 어떤 꽂혀서 가장 가까운 부동산 업소도 모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응찰자 수가 굉장히 적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최저가에서 조금만 쓰면 될 것으로 추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부동산 앞에 있는 부동산 업소 사장이 모른다는 것이 최저 가격에서 조금만 써도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역시 안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경매를 처음에는요, 한두 달, 5, 6개월 배울 때는요, 누가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그걸로 이제 충실하게 따르고 해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돈 못 버는 어떤 방식들, 그런 돈 못 버는 사고 방식들이 돌출되기 시작하죠. 예, 이렇게 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죽어도 어느 정도 몇 년씩 지나면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그러죠. 야, 너는 이제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높은 경지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매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거를 합리적인 사고를 못 갖더라고요. 다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더군요. 네. 사람들은요, 부자가는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쓰기 싫다라는 이중심리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부자가 되려면 어찌됐든 돈 한 푼이라도 벌려면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행동들은 낙찰과 거리가 멀죠. 예, 그렇죠. 그 어떤 행동들이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기적인 생각들, 아전인수식 해석들, 이 물건은 나만 알 것이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2등이 얼마를 쓸지 최대 몇 명이 응찰을 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죠.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아는 척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미지의 어떤 가능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양보를 하는 게 더 옳습니까? 간단한 처세법인데 이런 이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낙찰에 실패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아깝다. 좀만 더 쓸걸. 좀만 더 쓸걸 이런 사람은 그나마 순진하고 그 진실한 사람들이고요. 좀만 더 쓸걸은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겉으로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러면서 막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집쟁이들은 더더군다나 부자되기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집까지 생겨버리면요, 무식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면 그 사람한테 갈 밥은 없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 마인드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과 권리 분석을 공부하라고 하고요. 권리 분석은 5%도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돈을 벌려면 낙찰이 돼야 됩니다. 핵심 키포인트죠. 돈을 벌려면 낙찰이 돼야 되는. 우선은 낙찰이 안 되면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찌됐든 쓸데없는 짓이죠.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자, 낙찰은 하되 저렴한 가격에 되고 그 물건에 응찰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응찰자 수가 적은 물건을 잘 찾아서 도전하면 되는데 그런 걸 이름하여 우량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응찰자 숫자가 적어야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나 본능적으로 이 물건은 별로 안 좋은 물건이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쉽고 듣기도 좋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죠.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으라라는 말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판에서 아주 적게 써서 먹을 판인지 많이 써야만 먹을 판인지 정도는 가려가는 지혜는 있어야죠. 오죽하면 속담에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 뻗으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곳, 누워서는 안 되는 곳에 와가지고 눕는 주제넘는 짓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본 운용법입니다. 예, 자본 운용법. 내려면 자본 운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운용법은 간단하죠. 2억을 가지고 어떻게 2억을 1억 원씩 두 개로 쪼갤 것이냐, 5천만 원이냐, 7천만 원으로 3개, 4개를 나눌 것이냐, 또는 한 2천씩 해서 10개씩 나눌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선택이죠? 예, 본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잘하는 거를 살림 잘한다, 자본 운영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정해진 자본을 가지고 누구는 최대 이익을 남기는데 누구는 헛고생만 한다. 2억 원으로 지속적 투자를 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도 있는데 더 큰 4억 원을 가지고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노년에 불안을 떨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죠. 5억에서 7억짜리 아파트 한 채 덜렁 가지고 자기의 어떤 기본 자본만으로 어떤 미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힘들고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사는 곳을 바꿔버리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그 투자 자본이 적었을 때는 항상 느꼈던 게 비싼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그 돈 없다, 돈 못 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했었습니다.
저는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1억이나 2억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1600을 가지고 2억만 벌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5억을 벌고 5억이 10억을 벌고 10억에 30억을 꼭 벌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듯이 2억이든 1억이든 이거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2억이 작은 돈이지만요. 그 2억 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 있죠? 2억 원이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2억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2억 원으로 4개를 나눠서 5천만 원으로 투자해서요. 전세권 설정을 하세요. 그럼 전세권 설정해 놓은 집이 총 4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되면 전전세, 전대차는 이제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00에 40만 원씩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총 보증금 4천에 160만 원을 벌죠. 매월입니다. 그러다가 이 4천만 원으로 다시 전세 4천을 드리고 1000에 30자를 드리면 투자 원금은 1억 9천이 되고요. 월세는 19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연수입이 2280만 원이 되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다. 이런 건 명심하시면 되고요. 일단 5천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서울에서도 뭐 5천짜리 월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맞추려면 나름 좀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논리는 5천으로 기준을 했지만 그게 6천이 될지 7천이 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이 구조는 변함이 없는 구조죠. 약간의 오차 한 개만 있을 뿐이지 이 방식을 쓰시면 적어도 원금 2억은 날리지 않은 상태에서 월세 이자 놀이는 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억이나 20억이 있고 경매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차라리 이런 방식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월세 수입도 웬만한 직장인이 받는 1년 연봉을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놨네요. 2억 원을 가지고 이런 어떤 효과를 보려면요. 역시나 자본 운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최소 투자로 최대 이익을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건 자본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돈의 규모에 상관없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부동산의 개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데 있다. 이 포인트를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먹을 식량이 풍부하고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갖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걸로 10명이서 나눠 먹으라 그러는 거는 개나 기동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10명이서 나눠 먹으라 그러면 보통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시로 어떤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어떤 개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절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핵심 충고 2, 경매 투자의 목적을 잊지 마라. 요게 초심을 잊지 마라는 말은 하고 같은 말인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